수입 대체 정책과 수출 지향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전략으로는 수입 대체 정책과 수출 지향 정책이 있습니다. 수입 대체 정책은 공산품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공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이고, 수출 지향 정책은 수출을 확대하여 국내 공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있다고 하면 이 개발도상국의 목표는 공업화고, 이 공업화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수입 대체 정책이라는 것은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공업화를 달성하자 하는 게 수입 대체 정책이고, 수출 지향 정책은 상대적으로 비교의가 있는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해 나가자 하는 게 수출 지향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 선택의 지역적 구분을 보시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남미 국가들은 수입 대체 정책을 채택을 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지향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두 지역의 국가들의 성과를 한번 보시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이쪽이 아시아 국가들이고 이쪽이 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개방도고 이쪽이 경제 성장률인데, 아시아 국가들은 개방도도 높고 경제 성장률도 더 높고, 남미 국가들은 개방도, 낮은 개방도에 경제 성장률도 더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지향 정책을 채택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과가 수입 대체 정책을 채택했던 남미 국가들보다 그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은 1980년 후반부터 수출 지향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두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대체 정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산품 생산을 쉽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외국에서 수입품들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차단되어 있으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국산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공산품 생산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관세나 쿼터와 같은 수입 대체 정책은 재원 조달이 필요 없다. 관세율을 높이거나 수입 제한을 하면 되니까 특별히 공업화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셋째, 무역 장벽을 높여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다. 이쪽으로 외국 수입품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외국의 기업들이 이쪽으로 직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는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체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 노동, 기술, 그리고 기업가의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경쟁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으로는 이런 능력을 키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 지향 정책은 왜 수입 대체 정책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왔을까? 첫째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에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출 지향 정책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을 해외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니까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기술 개발도 할 것이고 비용 절감도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출 과정에서 학습 효과를 얻게 되고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 외국에 나가봤더니 새로운 기술들이 있으면 그걸 배우고 또 습득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 경제가 실현된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는 국내 시장에 협소하니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해외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 지향 정책이 수입 대체 정책보다는 더 나은 정책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원 정책이 투명하고 폐지가 쉽다. 이건 뭔가는 수출
지향 정책에서는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를 언제든지 평가하게 되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폐지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을 통해 외환이 공급되므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 달러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도 사고 자본재도 사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제한 정책으로 성공한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은 시기별로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높은 고도 성장을 달성하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1960년대부터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네 나라가 고도 성장을 달성을 해왔고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개도국들이 고도 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다른 개도국보다 대외 무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시아 국가들이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거의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 상태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입 제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보호무역의 정도가 더 낮았고 또 수출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의 무역 의존도하고 무역 의존도는 GDP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 비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선은 브라질의 무역 의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개방도가 브라질의 개방도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브라질도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해 왔습니다만은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을 또는 산업정책의 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싱가포르는 세부적인 관리정책을 채택했고 홍콩은 자유무역 정책, 한국은 대기업 육성 정책, 대만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국가들은 서로 다른 산업 정책을 채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에는 산업 정책보다는 어떤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대외 무역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저축률이나 투자율이 높았고 또 교육에 대한 투자, 특히 공교육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수출 지향 정책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1960년대부터 한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 지원 정책을 채택을 했는데 여러 수출 지원 정책 중에서 이것은 무역금융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대출금리하고 무역에 필요한 금융하고를 비교해 보면 무역금융은 일반 금융보다는 훨씬 금리가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는 일반 대출금리하고 무역금융금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980년대 이전에 한국은 여러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미국, 브라질의 제조 평균 관세율인데요. 이 세 나라 모두에서 브라질, 한국, 미국 모두에서 평균 관세율이 이렇게 하락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브라질이 1990년대 이후에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는 관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출 제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